과학이 밝혀낸 4가지 유형 면역 문제 회복 작전. 나를 살리는 내 몸의 전투력. 면역의 모든 것. 지은이 헤더 모데이. 면역학자이자 알레르기 전문의, 통합기능의학자. 25년간 면역에 대해 연구하며 내과, 알레르기학, 영양학, 정신건강까지 연구한 면역학자이자 통합기능의학자로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다. 알레르기 전문의로서 진료를 시작했던 저자는 알레르기약, 스테로이드약, 항생제 등의 처방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환자들이 다시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고 복용약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면역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한 처방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과학자이자 의사로서 배워온 지식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 저자는 통합의학을 공부하면서 약 처방보다 중요한 질병의 근원을 찾는 데 집중했다. 면역의 모든 것에서 저자는 사람들의 면역 유형을 4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면역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맞춤형 면역 처방전을 제공한다. 이 책은 면역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요소들만 뽑아 누구나 어디서든 따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도구 상자다. 내가 몇 년간 쌓아온 다양한 지식을 이 한 권으로 배울 수 있다. 당신에게 아주 유용한 내용만 담아 놓았으니 꼭 읽어보기 바란다. 복잡한 면역 체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건강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하는 방법들이다. 만성염증은 어떻게 발견할까? 투시력이 필요할까? 나는 매일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하여 교묘하게 숨어있는 만성염증을 본다. 그렉이라는 환자에게서도 보였다. 그렉은 혈압이 높았고 살이 계속 찌고 있었다. 빌이라는 환자는 몸이 항상 아파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천식이 점점 더 심해지는 켈리도 그랬다. 레이첼은 관절염으로 고생했다. 표면적으로는 이 모든 증상이 달라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인다. 바로 만성염증이다. 이것이 면역 균형을 흔들어 환자를 4가지 면역 유형으로 이끌어서 결국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불균형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몇 년간, 때로는 몇십 년간 서서히 뭔가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나 다른 요소가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질병으로 진단받게 되는 것이다. 염증을 자세히 살펴보고 염증이 어떻게 사람들을 4가지 면역 유형으로 이끄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발적, 발열, 통증, 부종은 모두 라틴어로 1세기의 로마 제국 학자인 아울루스 코르넬리우스 켈수스가 염증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이다. 현재 우리는 2000년 전보다 염증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지만 켈수스가 표현한 발적, 발열, 통증, 부종 4가지 증상은 여전히 염증이 생기면 모두 경험하는 정확한 표현이다. 확실히 그렇게 유쾌한 느낌의 단어는 아니다. 당신이 신문기사나 블로그, 책 등으로 염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염증은 무조건 나쁘고 염증을 완전히 몰아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염증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보겠다. 염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면역 체계가 활성화하는 데도 필수적이며 모든 해로운 것에서 우리를 보호한다. 생명을 살리는 염증 반응은 이런 식이다. 당신이 발목을 접질렸다면 몇 시간 내로 발목이 빨간 풍선처럼 부어오르고 멍이 들며 아파서 계속 걸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일한다는 의미다. 혈관을 확장해 혈액 속 백혈구가 다친 곳으로 빠르게 가서 손상된 조직을 고치고 상처를 치료하며 며칠 만에 목발 없이도 잘 걸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림프샘염을 앓을 때도 마찬가지다. 림프샘이 붓고 목이 아프며 열이 나고 편도선에서 고름이 나온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면 나을 것이다. 그 반응은 삐면서 생긴 상처를 원상복구하고 치유한다. 두 번째나 다른 감염의 경우에는
위험한 외부 미생물이 유입되어 신체가 자신을 방어하고 미생물 제거에 집중하며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처럼 빠르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다른 감염 물질이 항상 심각한 병을 일으키면서 당신은 영원히 상해와 수술, 회복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증이 바로 생기는 것에 감사하자. 하지만 감염이나 상처가 사라지면서 때로는 2차 손상이 일어나곤 한다. 그래서 건강한 염증 반응의 두 번째 행동은 해결 후 엉망이 되어버린 곳을 말끔하게 치워서 마무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생기고는 한다. 면역체계의 핵심 임무는 위험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암세포를 찾아내고 파괴하여 반갑지 않은 침입자들을 죽여야 한다. 그러고는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손상된 부분을 고치고 쓰레기를 채워야 한다. 이 과정은 마치 숲에서 인위적으로 나무를 태우는 행위와 유사하다. 면역체계도 잘 훈련된 소방대원처럼 부작용 없이 자기 일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신체 조직이 손상되거나 미생물에 감염되면 그곳에 있는 세포는 사이토카인의 형태로 신호탄을 마구 쏘아 올리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다. 이는 마치 호중구 같은 면역 세포에서 빨리 여기로 와서 미생물을 먹어치우고 손상된 조직 주위를 둘러싸서 추가 손상이나 감염을 막아달라고 보내는 임무가 끝나면 곧 자멸한다. 이를 아포토시스 또는 세포 예정사라고 부른다. 이런 방식은 아주 깔끔하면서 체계화된 자연사이며 몇 시간 정도 걸린다. 그리고 면역 세포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호중구는 죽기 전에 내부에 시한폭탄 같은 타이머를 맞춘 후 대식 세포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대식 세포가 얼른 달려나와 그 세포와 그 쓰레기를 통째로 삼켜 주변에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호중구는 위협이 끝났으니 염증을 가라앉히게 하는 항염증 신호를 추가로 보낸다. 대식세포가 지저분해진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할 정도로 충분하게 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대식세포를 기다리는 호중구 주변은 미생물 사체로 가득할 것이다. 마치 쓰레기 수거일에 수거차가 늦게 와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통을 보는 것과 같다. 대식세포가 쓰레기를 모두 깨끗하게 먹어치우지 않으면 이 물질은 다시 조직을 손상시키기 시작하고 손상된 세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전달자를 자극하여 더 많은 호중구를 이곳으로 불러들인다. 그러면 또 다른 대식세포가 쓰레기를 치우러 나와야 한다. 그러니 이런 쓰레기 수거 과정을 보면 세포가 죽은 후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더 많은 세포가 죽게 되고 쓰레기가 늘어나는 사이클이 이어지는 것이다.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염증은 여러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다. 그리고 깔끔하게 청소되지 못한 호중구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된다. 세포 안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단백질이 여러 개 있는데 이를 통틀어 알피라 부른다. 이 단백질은 세포가 미생물에 감염되거나 독소로 손상되면 바로 감지할 수 있도록 심지어 근처에 손상되거나 사멸하는 세포도 알아챈다. 위험 신호와 인플라마좀 활동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세포가 점점 흥분해서 주변 세포에 위험 신호를 계속 보내 이탈하거나 자신처럼 행동하도록 자극한다. 만성 바이러스성 감염과 독소가 인플라마좀 활동에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 외에도 심혈관에 손상된 조직, 통풍이 있는 관절에서 발견되는 요상 결정체, 심지어는 알츠하이머 환자 뇌 속에서 발견되는 플라크도 이런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렇듯 만성 염증은 더 많은 염증과 세포살을 유발할 수 있다. 반대로 만성 염증의 원인만 제거하면, 즉 통제에서 벗어난 인플라마좀의 사이클을 막으면 면역체계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배우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염증을 촉발하는 또 다른 요인은 핵인자 카파비라는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은 세포 안을 떠다니며 손상된 세포, 바이러스, 독소,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의 신호를 기다린다. 신호를 받으면 즉시 활성화되고 DNA 정보를 뺏기기 시작하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얼핏 꽤 괜찮은 작업 같다. 하지만 이 단백질의 목표는 면역세포와 사이토카인을 활성화하여 염증을 증가시키는 일이다. 지금쯤 당신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해도 충분히 이해한다. 대학교 수준의 면역학 수업을 듣지 않는 당신에게 굳이 인플라마존과 핵인자, 카팝이나 강렬한 세포사까지 설명한 이유는 염증이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우리는 앞에서 해로운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는 꽤 복잡한 체계를 배웠다. 다시 복습할 겸 정리해보면 면역 반응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음에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염증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도 일어난다. 염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염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 이유를 알았으니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쩌면 염증 반응이 몸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다. 면역체계의 균형을 다시 이루려면 만성염증을 완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불필요하게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는데 완전히 집중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면역회복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하다. 먼저 우리는 신체가 매우 똑똑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신체는 끊임없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면역체계는 위험한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지만 외부 요인으로 염증이 생기면 이 중요한 작업이 방해를 받는다.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설탕 중독, 수면 부족, 운동 중독, 주로 앉아서 하는 업무, 과한 술 섭취 등 체내 조직을 손상시키고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마치 당신이 아주 중요한 업무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이메일, 소셜미디어 피드를 확인하는 행동과 비슷하다. 이런 요소들로 체내에서 비생산적인 염증이 생기면 면역력이 약해져 사소한 위협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서 이런 경우를 잘 볼 수 있다.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환이나 노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인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경우 만성염증이 선천 면역 체계를 흔들어 놓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쉽게 정체를 숨기고 들어와 증식하는 것이다.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경우도 획득 면역 체계가 몸을 보호하려는 처절한 마지막 시도로 일어난다. 그러나 통제가 되지 않는 채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전신으로 보내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 결국 사이토카인 폭풍은 세포에 심한 손상을 입히게 되고 빠르게 회복 명령을 내리지만 손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최악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은 폐혈성 쇼크로 이어진다. 불필요한 만성염증을 없앤다면 면역체계는 위협에 대비하고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면역체계와 염증 반응은 아주 복잡한 내부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사실 만성염증의 원인은 꽤 단순하며 다행히도 대부분 통제가 가능하다. 즉, 우리가 변화를 꾀한다면 면역체계는 힘을 얻어 만성염증과 다른 방해 요소로 인한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다. 먹거리는 비생산적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요소다. 당신이 매일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그 음식에 따라 염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한다.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품은 다음과 같다. 건강에 해로운 기름, 트랜스 지방, 설탕, 술, 과도한 체지방, 담배, 스트레스, 수면 부족, 활동량 부족, 주변 환경의 독소, 장내 세균총 불균형과 장누수 증후군. 만성염증의 가장 흔한 원인들은 모두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내에 있다. 그래서 면역 회복 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요소를 모두 고려해 세워야 한다. 염증 유발 요인들은 대부분 통제할 수 있고 생활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조금 더 불가사의하고 눈에 띄지 않는 요인도 있다.
면역 체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근본 원인은 아주 오래되고 끈질기게 붙어 있지만 숨어 있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감염이다. 여러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이 병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학술 문헌에도 나와 있다. 면역 회복과 균형으로 가는 길. 수면으로 몸의 전원을 끄고 면역 체계 강화하기. 10년 전 나는 철인 3종 경기를 훈련하면서 매일 아침 출근하여 알레르기 전문의로서 환자들을 진료했고 통합의학 과정도 수료했다. 동시에 인간관계도 꾸준히 이어나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수영장에 가거나 같이 훈련하는 동료와 자전거를 타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렇게 꽉 찬 하루 일정이 끝나면 저녁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보통 11시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매일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수면을 취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몸을 좀 쏘기면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쏘가 넘어간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수면이 건강에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깊은 잠을 자지 않으면 강도 높은 지구력 운동 후에 근육에 쌓인 젖산을 없애지 못하고 손상된 세포와 근육이 회복되지 못해 쉽게 부상을 입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심지어는 렘 수면 시간이 적으면 기억력이 감퇴하여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뇌의 노화를 촉진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동안 내 스트레스 호르몬의 조절력은 점점 떨어졌고 체중과 감정 조절, 장 건강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수면 전도사가 되었다. 편안한 잠이 건강한 면역 체계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 수면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면서 간단한 방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방법에 관심을 보이지만 일하느라 너무 바쁘거나 사회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잠을 푹 자지 못해 힘들어한다.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식단을 꾸리며 식사는 무조건 집에 만들어 먹고 술과 단 것을 완전히 끊는 희생까지 하면서도 여전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많다. 안타깝게도 수면 부족은 하나가 아닌 여러 방식으로 건강에 영향을 준다. 잠을 적게 자는 행위는 단지 다음날의 피로뿐 아니라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여러 질환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다. 잠은 죽고 나서 자겠다. 하지만 수면 부족이 고혈압, 심장병, 비만, 당뇨병, 우울증,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이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이 책은 면역 체계를 다룬 책이니 수면 부족이 병원체를 방어할 능력을 약화시키고 자가 면역 질환과 알레르기, 만성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면 부족은 4가지 면역 유형에서 보이는 면역 불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복잡한 면역 체계 군대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충분한 잠과 건강한 생체 리듬에 의지한다. 수면이 지닌 엄청난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매일 밤 자신의 몸을 속이면서 발병 위험을 높이고 있다. 해가 뜨면 깨고 해가 지면 잠들도록 설계된 생체시계. 많은 사람이 앞부분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 사람마다 수면, 크로노타입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열혈 저녁형 인간이 있는 반면 성가신 아침형 인간도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해가 떠 자연광이 비치는 동안에는 깨어 있도록 만들어졌다. 신체 기능이 생체 리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교차 상액에 숨겨진 생체 리듬 관제탑에서 맞춘다. 일주기 리듬 또는 생체 시계라고도 하는 이 중추 시계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자전을 기반으로 대략 24시간을 주기로 움직인다. 분명 대략이다. 신체가 일반 시계처럼 딱 떨어지듯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신체가 매일 빛에 노출되면 완벽하게 생체 시계가 다시 맞춰진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빛이 망막을 통해 흘러들어와 내 속의 중추시계를 조정해 뇌와 몸을 깨운다. 이 신호는 또한 조직과 세포에 있는 말초시계를 가동해 호르몬, 소화, 면역체계를 조절하도록 돕는다. 하루 해가 지면 뇌의 솔방울샘에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늘리기 시작한다. 하루 해가 지며 뇌의 솔방울샘에서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늘리기 시작한다. 멜라토닌은 세포의 손상을 막는 항산화 물질이며 특정한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을 조절하여 면역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낮에 가장 적게 분비되고 밤이 되면 분비량이 서서히 늘면서 여러가지 중요한 신체 변화를 끌어낼 준비를 한다. 예를 들면 졸음이 오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킨다. 혈당, 체온, 혈압에도 영향을 준다. 단,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 아주 적은 빛으로도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을 수 있다. 침대에 흡탁에 켜놓은 백열 등의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저해해 잠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최악인 빛이 있다. 바로 블루라이트인데 멜라토닌 생성과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준다. 1988년 과학자들은 망막 속 특정 멜라노심 세포가 블루라이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낮 동안 블루라이트는 신체 기능을 활성화해서 집중력과 감정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저녁에 노출되면 솔방울샘은 멜라토닌 생성을 빠르게 차단하여 생체 리듬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안타깝게도 블루라이트는 시계, 컴퓨터, 태블릿, 핸드폰, TV 등 모든 LED에서 나온다. 자려고 누웠어도 침실에 있는 가습기, 충전기, 베이비 모니터, 자명종, 에어컨의 상태 표시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끊임없이 당신의 잠을 방해한다. 그러니 우리는 푹 잘 수가 없다. 미국인 90%가 자기 전에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기계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행동 등 기기를 더 오래 사용할수록 잠들기가 더 힘들고 아침이 되어도 상쾌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 심지어 눈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액정을 사용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014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전자책과 종이책을 비교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자책을 읽고 잠든 그룹이 종이책을 읽고 잠든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렘 수면 시간이 줄어들었다. 8시간을 잔 후에도 전자책을 읽는 그룹이 잠에서 깨는데 더 오래 걸렸고 피로감이 더 컸다. 불면증과 질 낮은 수면이 전부 블루라이트 때문이라는 말은 아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다른 요인도 많다. 그러나 일단 흔하게 경험하는 빛 노출이 수면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면역체계가 가장 활발해지는 수면 시간. 내가 굳이 따로 지면을 할애하면서 생체 리듬과 블루라이트에 관해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몸의 여러 기관이 잠잠해지는 수면 시간이 면역체계에는 매우 활동적인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생소한 당신을 위해 수면의 각 단계와 여기서 벌어지는 신체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수면은 여러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신체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잠이 들기 시작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호흡이 느려지면서 빠른 안구 운동이 일어난다. 그 후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면역체계가 완전히 활성화된다. 밤이 되면 림프샘이 있던 순수한 T세포는 선천 면역세포가 낮에 잡아온 항원을 확인한다. NK세포는 바이러스를 죽이고 암세포를 찾아다니며 바쁜 시간을 보낸다.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낸다. 깊은 잠을 자는 사이 종양괴사인지 알파,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같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멜라토닌 호르몬의 자극으로 사이토카인이 분비된 후 면역세포에게 낮에 발견한
외부 물질을 공격하고 없애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잘 때 주로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코르티솔이 밤중에 가장 적게 분비되기 때문이다. 코르티솔은 항염증 반응을 일으켜 염증과 싸우는데 밤에 코르티솔 수치는 낮아지고 면역 활동은 올라가면서 강력한 항염증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염증이든 낮에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밤에 잠을 잘 때면 염증 반응이 활발해진다. 한번 생각해보자. 피곤하고 열이 나고 아프면 갓난아기처럼 소파에 누워서 자고 싶어진다. 왜 밤에 열이 더 잘 나는지, 왜 아프면 잠이 그렇게 쏟아지는지 궁금한 적이 없는가? 바로 해로운 물질을 없애는데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이 밤에 나오기 때문이다. 면역활동과 수면의 이러한 사이클은 양방향으로 진행된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면역반응은 뇌에 신호를 보내 졸리게 만든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에게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소량의 뇌독소를 주입했더니 비렘 수면 시간이 길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염이 되면 우리의 몸과 뇌가 수면을 유도하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잠을 자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추가로 비렘 수면 단계에서는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열을 발생시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도움을 준다. 인터페론 감마나 영양괴사인자 알파 같은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이 열을 발생시키는 데 관여하며 열이 나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수면 중 열은 당신이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만 발생한다. 열이 나려면 오한이 생겨야 하는데 이는 비렘 수면 같은 깊은 수면 단계에서만 일어나며 렘 수면에서는 오한이 나지 않게 막기 때문이다. 밤에 면역체계가 활성화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신체 역시 새로운 단백질과 세포, 항체를 많이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하다. 다행히 자는 동안에는 기초대사율이 낮아져서 낮에 한창 움직일 때만큼 근육에서 많은 포도당을 태우지 않는다. 쓰지 않고 남은 에너지를 면역체계가 빨아들여 맡은 일을 하는 것이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마치 신체가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다. 심지어 밤에 일어나는 염증 반응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다름 아닌 멜라토닌이 해결한다. 수면 부족이 비만과 제2형 당뇨병 같은 다른 염증성 질환에 영향을 주는 다른 경우는 수면 중 혈당 수치가 엉망이 될 때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비만이 되고 제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11명의 청년을 데리고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6일 동안 하루에 4시간만 자도록 했고 마지막 날 이들의 포도당 내성을 측정했다. 만성적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은 같은 참가자로 해서 이번에는 6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을 자도록 한 후에 수치를 재서 서로 비교해 보았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 적게 잤을 때 포도당 내성 수치는 곤두박질 쳤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급등했다. 수면 실험에서처럼 시간을 많이 제한하지 않아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늘고 투쟁 도피 반응이 나타나면서 스트레스가 올라간다. 코르티솔 수치는 잠을 자는 밤에 낮아야 하며 새벽 2시가 되기 전까지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른 아침 기상할 시간이 되면 가장 높은 수치에 도달한다. 만약 전날 쌓인 피로와 긴장을 풀고 회복해야 하는 한밤중에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지금이 비상사태라는 경보에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마치 싸우든지 도피해야 하는 것처럼 신체의 각 기관에 포도당 분비를 촉구한다. 이것이 밤중에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뇨병과 다른 질환에 걸릴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 이제 우리는 밤이 되면 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지배하에서 면역체계가 매우 활동적으로 바뀐다는 사실과 수면 부족은 이런 균형을 깨고 혈당과 호르몬에 나쁜 영향을 줘서 당뇨병과 비만 같은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 많은 염증을 다룰수록 면역체계는 약해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기저질환의 면역 반응을 매우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급성 감염과 싸우는 능력은 모두 수면과 관련이 있으므로 수면과 면역 체계는 복잡하지만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다. 잠만 충분히 자기 시작해도 면역 체계는 아주 빠르게 원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은 건강을 향상시키려면 몇 달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새로운 보충제나 약을 먹는 부분에서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면은 다르다. 당장 오늘 하룻밤만 실행해봐도 다음날 아침 건강과 행복의 수준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될 것이다.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가? 당신의 수면을 개선할 도구 상자. 결국 인간은 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낸다. 작은 행동이 하나씩 모여 수면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지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이제 준비되었는가? 자, 시작해보자.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행동이 있다. 1. 수면을 우선순위에 놓기. 2. 최적의 수면 환경 만들기. 3. 잠들기 전에 마음 가라앉히기. 1. 수면을 우선순위에 놓기. 더없이 행복한 잠을 자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할 부분은 우선순위 목록 만들기다.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면을 아끼거나 희생해서는 안 된다. 2. 최적의 수면 환경 만들기. 침실은 잠을 자는 안식처다. 자신의 거주지가 원룸이 아니라면 보통 침실은 사무실이나 주방, 거실보다 작아서 안락함을 느끼게 된다. 침대에 반드시 비싼 시트, 무거운 담요, 쿨링 패드까지 필요하진 않다. 그저 편안한 매트리스, 질 좋은 베개, 부드러운 침구 세트만 있으면 된다. 침실에 상태 표시등이 있는 기계가 있다면 검정 절연 테이프로 불빛을 가려두자. 창밖에서 밝은 빛이 들어온다면 커튼을 설치해보자.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린다면 백색 소음 기계를 틀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침실은 쾌적하면서 시원해야 한다. 수면에 좋은 적정 실내 온도는 섭씨 18도 정도다. 3. 잠들기 전 마음 가라앉히기. 불면증은 대부분 아직 멀어지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절대 벌어지지 않을 법한 일을 두고 고민하다가 생긴다. 다행히 자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은 아주 많다. 다음의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하나 골라 꾸준히 실천해보자. 자기 전에 일기를 쓴다. 걱정거리를 써 내려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어 잠이 더 잘 든다고 한다. 감사할 만한 것을 적는 것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돕는다. 저녁마다 몇 분간 오늘 하루의 감사 3가지를 적어보자. 아주 쉬우면서도 효과적이다. 호흡 운동을 한다. 걱정스럽고 불안한 상태라면 몇 분간 숨만 잘 쉬어도 부교감 신경계를 가라앉힐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3가지는 건강한 수면을 취하게 돕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미 다 하고 있다면 다음에 소개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4. 마그네슘 요법.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불면, 불안, 근육통, 긴장에 효과가 있어 종종 안정 미네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그네슘 보충제 섭취도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내가 즐기는 방법은 따뜻한 물을 받은 욕조에 입욕제인 앱솜염을 넣고 몸을 담가서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것이다. 5. 아로마 테라피 이용. 에센셜 오일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불안감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여러 연구가 있다. 이런 종류는 저렴하기도 하고 향기도 정말 좋다. 하지만 디퓨저를 만들기가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스프레이 형태로 된 아로마 오일을 베개에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가벼운 스트레칭. 잠자기 전에 몸을 이완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통증 높은 혈압, 하지 불안 증후군, 불안감에 좋다. 몇 가지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 부교감 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잠을 푹 잘 수 있다. 하루에 5분 정도만 투자해도 컨디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7. 허브티 한 잔. 긴장을 풀거나 수면을 유도하는 허브차를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느라 잠에 깰 수 있으니 한두 시간 전에 마시는 것을 권한다. 수면에 좋은 허브차에는 발레리안 뿌리, 캐모마일, 레몬밤, 패션플라워 등이 있다. 8.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수면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제한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블루라이트가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전자제품이 많다.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는 보통 호박색이나 주황색이며 파란색 파장을 90% 이상 차단해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면역 회복 계획의 첫 단계를 수면으로 시작했다.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꾸준히 운동하고 잘 먹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더라도 잠을 자지 않으면 면역체계는 8시간의 권장 수면 시간을 채울 때보다 건강할 수 없다. 물론 나도 수면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이 장에서는 수면이 전체 면역 건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배웠다.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 만성염증, 약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내 환자 중에도 단지 수면을 우선순위에 올렸을 뿐인데 눈에 띄게 건강이 호전된 경우가 수십 명이다. 뒷장에서 다룰 방법 또한 수면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면은 보통 생활 방식의 균형이 깨질 때 가장 먼저 방해받는 요소다. 단지 수면 습관뿐만 아니라 운동 습관, 식단, 특히 스트레스의 정도가 수면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다른 요소들도 자세히 알아보자.